평가에 대해서 뭘 보는가 하면요. 평가 전체를 좀 흐름 자체를 좀 봐보자고요. 항상 이제 중요한 건 전체 흐름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이렇게 보죠. 감정 평가할 때 결국은 궁극적 목적이 뭘 평가할 목적입니까? 이 건물의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다 뭐합니까? 예, 추구할 목적입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평가사가 이 건물 가격을 평가해서 제일 먼저 뭘부터 확인하겠습니까? 와서 확인해야지, 물건이. 이 물건이 몇 평이고, 또 주변 환경이 뭐가 있고, 이 건물 어디 하자가 있냐, 없냐, 이걸 먼저 분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속된 말로 이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예, 간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다른 말로, 가격, 형성 요인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내가 현재 배추를 산다. 어디 식당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는다 생각해보자고. 물론 이제 마지막까지 돈을 지불하겠죠. 제일 먼저 배추 살 때 배추 시장 가서 확인해 볼 거 아니죠. 이 배추 가격에 영향 주는 요인이 뭐가 있을 것인가. 원래 이게 일본식 용어인데 우리말로 쓰면 이 말입니다.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을 것인가. 이걸 먼저 판단해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 배추 살 때 항상 뭘 파악합니까? 예? 물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봐서 현재 이 배추가 시중에 많냐 적냐, 또 이 배추가 어디 하자가 있냐 없냐 먼저 확인해 보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현재 이 건물 가격 평가를 제일 먼저 이 건물 와서 확인하겠죠. 현재 이 건물이 몇 평이고 몇 층이고 또 몇 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고 또 어디 하자가 있냐 없냐, 이것만 분석하지 않고 주변 환경도 고려합니까? 봅니까? 주변 환경?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현재 경기 상황도 고려합니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가 하면요. 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 주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 쭉 분석해 본답니다. 자, 다시 해보죠. 실제 우리 학원 건물 가격에 영향 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떠한 면이 우리 학원 건물 가격에 영향 주겠습니까? 위치 또? 네? 꽤 많을 텐데. 네? 여러분 생각이 다 이 속에 포함된다고. 위치 또? 외관 또? 주차장 또? 상권 또? 응? 연도, 건축 연도 또? 네, 또? 실제 그렇게 분석하면요, 수만 개가 넘습니다. 그죠? 자, 우리 건물 따져볼게요. 건물이 지어진 연도가 몇 년이냐, 또 아까 이제 몇 층이냐, 몇 평이냐, 또 방향이 뭐니, 또 1층에 어디 하자가 있니, 2층에 문이 어떻게 달려있고, 또 3층에 뭐 있으면 뭐가 있고, 이렇게 전부 다 분석하고, 또 뭐 있으면 주변 환경, 도로가 있냐, 이 도로 도로 몇 차선이냐, 또 통인구 얼마 될 것인가, 또 주변에 뭐가 있을 것이고, 또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 현재 보니까 경기가 어떻게 좋냐, 나쁘냐, 또 인구수가 많냐, 적냐, 또 뭐 있습니까?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고, 뭐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예가 있다고. 근데 문제는 이 감정평가에서 이렇게 가격에 영향 주는 것을 한 개 한 개 다 나에 대해서 볼 수 있냐? 이건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수만 개 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는 하지 말고 비슷한 걸 한번 묶어서 봐보자는 거예요. 묶어서. 자, 첫 번째.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똑같이 영향 주는 게 있어. 어떤 게 있습니까? 응?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동일하게 영향 주는 것. 세금. 그지? 몇 억에서 얼마까지는 몇 프로, 몇 억에서 몇 까지는 몇 프로, 다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부동산에 공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묶어서 우리 뭐라 하냐? 일반적 요인이라는 용어 쓴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어?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똑같은 30평이 있는데 여기 원주에 있는 30평 아파트하고 강남에 있는 30평 아파트 가격이 똑같습니까? 다르죠. 뭐 때문에? 지역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 따라 분명히 부동산 가격의 영향 중에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이런 걸 다른 말로 지역 요인 쓴다고. 그러면 같은 지역인데 왜 30평과 40평 가격에 대한 차이가 있을까? 네? 똑같은 요 지역에 뭐 있으면 30평, 40평 가격 같습니까? 다른 거 아니야. 왜 차이 있습니까? 물건이 다르니까. 그죠? 이 말 뜻이 뭐냐? 다른 말로 개별적 요인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이게 가격이 영향 주는 걸 크게 분석,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 줄 수 있는 일반적 요인과 또 지역에 따라 분명 가격 차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 있을 것이고 물건마다 가격 차이 있습니다. 이런 걸 먼저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걸 확인해서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이 물건이 어떠한 요인 때문에 가격이 발생한다. 발생 요인이 뭐가 있을 것인가를 분석해 본답니다. 즉, 조심할 건, 여러분 꼭 아실 건 가격 형성 요인과 가격 발생 요인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형성은 이게 자꾸 이제 일본식 용어를 자꾸 우리말로 끌어오다 보니까 약간 무리가 있는데 실상은 뭐 있습니까? 원상 굉장히 큰 차이 있습니다. 가격 형성은 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 묻는 거고 그 결과 어떠한 것 때문에 가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즉, 이 가격 발생률이 크게 4개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아니, 자, 한번 물어보자고. 사람들이 훨씬 더 필요한 것은 공기와 물입니까? 아니면 다이아몬드입니까? 근데 왜 공기와 물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한데 공기와 물은 화폐같이 없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비쌉니까? 이유가 뭐예요? 같은 거 아니야. 왜 원주 땅값과 저기 강남 땅값 차이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결국은. 그죠? 또 이 물건 내가 굉장히 필요할 때, 필요 없을 때 내가 제시할 수 가격이 달라지겠지. 그죠?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가격이 다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게 이게. 그래서 그 원인 자체가 크게 4개. 첫 번째 아까 설명했듯이 이 물건이 얼마나 희소할 것인가. 두 번째, 현재 있는 요 땅이 보니까요, 이 땅에 대한 주인이 얼마 팔 건가 하면 10억에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이 땅을 살 수 있는 사람, 수요자가 아무도 없답니다. 아무도 없으면 가격이 있습니까, 이거? 뭐든지 가격에서 매매가 이루어질 때 가격이 있다고. 그죠?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수요자가 이 정도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이 땅을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 이게 뭐죠? 다른 말로? 유효수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습니다. 이런 거요. 우리 한번 거꾸로 생각해보죠. 김치찌개를 주는데 얼마 정도 줄래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때 보니까 내가 굉장히 배가 고플 때 그걸 주는 거야. 이때 내가 제시할 수 있는 가격과 금방 밥을 먹었어. 먹었는데 또다시 그걸 준다면 내가 이 김치찌개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가격이 같을까? 다르겠죠. 그죠? 결국은 각 개인들이 느낄 수 있는 만족, 효용. 그죠? 만족이나 효용, 즉 이걸 다른 말로 우린 유용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같은 말이 뭐냐? 효용에 따라 분명히 가격 차이 있을 것 같아. 마지막에 있죠. 이러한 요건이 다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가격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 자, 지구 밖에 있는 달, 무인도 이런 것에서 무인도에 있는 땅 자체 가격이 있습니까? 왜 똑같은 지구 안에 있는 땅은 가격이 있는데 지구 밖에 있는 다른 땅은 가격이 없을까? 한번 따져볼까? 달, 희소해. 응? 어떤 부자가 이 땅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이 달은 뭐 있으면 왜 가격이 없냐고요. 응? 가장 큰 건 뭐예요? 이 땅에 대해서 살 수 있는 어떤 권리 있습니까?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매매가 가능하냐고.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항상 어떤 부동산이든 매매가 가능할 때만 가격이 있다고. 즉 같은 말이 뭐냐? 이전성이 있을 때만 가격이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 이전성은 뭐 있으면 권리 등이 이전되는 거예요. 즉 우리말로 매매가 가능할 때만 가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이겁니다. 가격, 발생면이 이 네 개야. 네 개인데 아까 설명했지만 이 네 개가 모두 뭐 있습니까? 충족되었을 때만 가격이 있다고. 이 네 개 중에 단 한 개라도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죠? 가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지구밖에 있는 다른 희소하기도 하고 어떤 부호자가 살 수가 있지만 권리가 없는 결과, 매매가 되지 않는 결과 뭐 있습니까? 땅 가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네 가지 요건을 전부 다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격 발생면을 통해서 수요자가 보니까요 이 물건 10억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뭐랍니까? 무슨 소리냐? 이 물건에 15억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거죠. 수요자 공급자가. 그럼 결국 이제 이렇게 가격을 제시하면 둘이 열심히 싸우겠죠. 피 터지게 싸워서 뭐 있으면 마지막 가서 우리 좋다. 100번 서로 양보해서 뭐 가격을 13억 하자. 이렇게 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곧 이건 이 부동산 가격 얼마? 13억 이렇게 한다고. 자, 이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현재 배추 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추 파는 거기 있는 공급자하고 배추 살 수 있는 수요자 한번 따져보세요. 이런 과정 안 거쳤을까? 응? 그랬을 것 같아. 수요자인 내 입장에서 뭐 있습니까? 배추에 대해서 간보는 거니까 이 물건 현재 시장에 많이 나 있냐 적게 따져보기도 하고 어디 하자가 있냐 따져봤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가격이 얼마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가격을 제시하겠죠? 거꾸로 공급자는 뭐 있으면 분명히 가격을 제시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열심히 뭐 있으면 협상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격 나오죠. 다 똑같단 말이에요. 감정평가이든지 우리 시장에서 물건 등의 매매들 다 똑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말 아닙니까? 감정평가사가 이 물건 이 가격 평가할 때 일반인들이 수요자, 공급자 행동하는 이런 행동에 따라서 이 물건을 평가해 주라는 거예요. 이때 평가된 이 가치가 뭐냐? 이 가치는 원래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무슨 가치? 이런 걸 갖다가 시장 가치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가치 되는 기본 요건인데 요건이 그냥 넘어갑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사가 수요자, 공급자 둘을 적당하게 고려해서 평가된 가격이 곧 이 가치인데 그럼 이 가치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평가 방식이 있어요. 자, 일단 평가 방식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평가 방식에서 이런 이 자기 집을 이렇게 알고 있죠. 옆집에서 매매된 게 5억이면 내 물건도 얼마? 5억. 이 말은 옆집에 있는 물건과 내 물건 서로 비교한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뭐라냐? 다른 말로 비교 방식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식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 우리 아파트 분양가 있죠. 분양가 어떻게 책정합니까? 분양가 어떻게 책정하겠습니까? 이 건물 짓는 건축비를 통해 산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야. 이 말 아닙니까? 이 분필을 갖다가 시장에서 팔 때 공급자는 분명히 분필 하나 만드는데 자재비가 50원 들고 노동비가 50원 들고 토지와 이윤 자체 50원 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 이 분필은 150원 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건물 가치는 마찬가지예요. 이 물건 만드는 원가, 단가를 통해서 이 건물 가격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 만드는 원가를 통해서 이 건물 가격 구한다. 이게 원가 방식 이렇게 된다고 될 때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은 뭐냐? 이 방식입니다. 자, 똑같은 상가 건물이 있어요. 있는데 임대 수입이 높고 낮음에 따라 가격은요? 달라지겠지. 그럼 결국은 수익을 통해서 이 건물 가격 구할 수도 있네. 그죠? 자, 수익을 통해서 이 건물 가격 구한다. 이게 다른 말로 우린 수익 방식이다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평가는 거기에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까?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우린 이런 걸 뭐라냐? 감정평가 뭐라고요? 3방식이다 생각한다고. 자, 다시 할게요. 이걸 자꾸 암기를 생각하지만 좀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 평가사가 이 건물 가격을 평가할 때 크게 세 가지 방식을 평가한다. 첫 번째, 옆집에 매매된 물건 가격을 통해서 비교하는 방식.
이 건물 짓는 단가, 원가를 통해서 이 건물 가격 평가하는 방식. 세 번째, 이 건물에서 임대 등을 주어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통 다른 말로 감정평가의 3방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평가사가 이 건물에 있는 가격만 평가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죠? 때에 따라 뭐 월세, 임료도 분명히 평가해 준다는 거예요. 논리가. 그래서 각각의 방식마다 가격도 평가할 수 있고 그 반대 것도 뭐 있어요? 임료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과 임료로 평가해 주는데요. 여러분들은 알 것은 뭐냐? 여기 있는 요 제목이 중요해. 요 제목이. 각각의 방식에서 가격과 임료로 평가해 주는 요 방식에 대한 제목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구해주는 방식이 뭐냐? 곧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우린 원가법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두 번째, 이 건물의 원가 방식을 통해서 월세, 임료를 구해주는 방식이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적산법. 이 일본식 용어인데 이 적자를 말 뜻이 뭐냐? 쌓을 적자, 더할 적자야. 모든 걸 전부 다 더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을 통해서 가격 구한다. 이건 쉽게 알 수 있어요. 옆집에서 뭐 한 거요? 매매돼야 되지, 가격이니까. 옆집에서 거래된 사례와 서로 비교한 데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용어를 쓴다고요. 자, 그 다음에 임료도 뭐 비교 방식 옆집에서 뭐 한 거예요? 임대 놓았던 사례를 통해 구하겠지. 연결하면 뭐 되겠습니까? 임대 뭐가 되죠? 사례 비교법 이런 말 나온다고.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수익 방식을 통해서 가격 구한다.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수익 환원법. 왜 이게 수익 환원법인가요? 우리가 항상 관심 있는 수익은 이미 나왔던 수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장래 예상되는 수익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장래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한데 수익 환원법이에요. 마지막에 보니까 임료 거는 방식이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수익 분석법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각각의 방식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총 몇 개입니까? 그죠? 이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감정평가의 3방식 6방법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쓸 때.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뭘 하는가? 이게 우리 책에 있는 이 감정평가에 있는 모든 내용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할 내용은 딱 정해져 있어. 어떤 걸 공부하려는 거예요. 어차피 이 감정평가 내용이 사실 꽤 많습니다. 우리 기본수가 엄청 많거든요. 그거 다들 하지 마라 이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여러분 실제 제가 지금 감정평가에서는 이 내용 평가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 여기 있는 이 감정평가 이것만 가지고 보통 뭐 있습니까? 3개월 동안 강의하거든. 3개월 동안. 그럼 결국은 뭐 있습니까? 약 한 50시간 이상 수업한다고. 근데 우리 중개사에서는요, 감정평가를 딱 몇 시간을 끝내냐? 4시간 만에 끝낸다고. 그러니까 6개 정도 보통 시험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우리 6개 다 맞추지 말고 적어도 한 4개 또는 5개 맞추자 이겁니다. 논리가. 그러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건 그냥 아예 버린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거의 매번 나올 것만 딱 손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게 분명히 중요한가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공부해야 될 것 딱 정해져 있어. 맨 먼저 요거부터 합니다. 그럼 현재 우리 동네 이 주변적이 뭐가 있을 것인가 지역 분석해야 되지. 그죠? 이런 걸 보통 지역 분석이란 말 쓴답니다. 또 내 물건 자체가 어떤 게 있을 것인가 개별 요인을 분석한다. 이걸 보통 개별 분석입니다. 여기서 한 문제 무조건. 두 번째 보니까요. 두 번째. 이때 감정평가에서 이 물건 가치를 평가할 때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정한 원칙이 있어. 그 원칙에 맞춰서 평가하게 돼 있어요.
이런 걸 뭐라냐? 다른 말로 가격 재원칙이랍니다. 재란 건 여러 개. 이 건물 가격 평가하는 방식은 여러 개 원칙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런 거요. 한번 물어보죠. 옆집에 똑같은 801, 802호가 있는데 옆집에 있는 물건이 5개 매매되었어. 근데 802호를 평가할 목적인데 이걸 15개 평가할 때 말 됩니까? 안 될 거. 그렇게는 하지 마라. 그런 원칙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원칙이 딱 한 개만 있지 않고 여러 개 있는데 총 몇 개냐? 13개 있습니다. 요 원칙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굳이 이 건물 가격 어떻게 평가할지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현재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격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임료가 중요하겠습니까? 응? 가격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각각의 방식이 있는 이 가격이 각각마다 매년마다 한 문제 무조건 시험 나오게 돼 있어. 무조건. 공부할 게 하나, 둘, 셋, 넷, 5개지. 자, 2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있죠, 우리 나중에 하겠지만 감정평가사가 우리 땅을 평가할 때, 건물 평가할 때 또는 뭐 있으면 저기 있는 뭐 그 업에 보니까 과손평가할 때 평가 방식 달라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분명히 한 개를 평가하게 돼 있어. 무조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그래서 물건마다 평가 방식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물건마다 물건별 감정평가가 있어요. 여기서 보통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공시지가가 있지. 매년마다 공시가 발표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가격 공시 제도가 있어. 그래서 우리 공부할 건 무조건 하나, 둘, 셋, 넷, 5, 6, 7개야. 이 순서는 제가 그냥 처음에 그냥 보여주는 거지 굳이 이 순서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감정평가의 내용은 여기 있는 저기 하나, 둘, 셋, 넷, 7개, 요 7개만 딱 하시라고. 하시면 기분 진짜 좋으면 6개 나와. 아주 최소 기분 더러우면 4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 뺀 나머지 그냥 넘어가시라 이겁니다. 어차피 뭐 있습니까? 이 다 할 수는 없다고 결국은. 아니 생각해보세요. 수업을 갖다 뭐 있습니까? 35시간 해서 여기 있는 요거 가지고 뭐 있습니까? 6개, 최대 6개 맞추겠대. 우리 이 부동산 결혼 실제 뭐 있습니까? 감정평가 빼면요. 빼고 나머지 내용만 가지고 수업하면 35시간 끝난다고. 이거에서 30개 나온대. 이거 할 필요 없잖아. 그죠? 아니, 35시간 공부하면서 적어도 30개 공부, 저기 나오는데, 이 감정평가 35시간 공부해서 6개 맞추는데,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뭐 있으면 날황이 떨어지는 게 가감이 그냥 찍고 넘어가시고, 여기 있는 요 7개만 공부해서, 적어도 한 5개 정도 맞출 수 있거든요? 요거 한번 공부하시라고요. 그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감정평가란 용어는 무조건 다른 거 보지 말고 7개 딱 기억하셔야 돼.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구분해야 되고, 두 번째 가격 재원칙이라는 게 어떤 게 있어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가 방식에서 원가법, 비교 방식에서 거래사료 비교법, 수익 방식 수익 환원법이 있죠. 요거 정리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그럼 이거는 진짜 쉬워요.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실제 제가 수업할 때 이 2개 합쳐봐야 한 20분밖에 수업 안 한다고. 근데 이게 굉장히 거의 매년 시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도 물론 여기 시험 나왔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내가 공부해야 된다는 걸 먼저 아시라고요. 자, 다시 이 내용을 제가 쭉 한번 더 끌고 볼게요. 쭉쭉. 자, 먼저 이거 한번 물어보자고.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개념을 좀 정리하자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하는가 하면 이런 걸 한 번쯤 들어본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확실한 건 공부할 게 7개 이다. 이건 기억하시고. 그죠?
자, 우리 이거 한번 보자고요. 감정평가사가 평가했어. 자, 평가 보고서를 딱 보니까 뭐라 했는가 하면요. 야, 이 물건 12억 3천 된다. 이렇게 평가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이 평가된 값은 요 세 개 중에 어떤 방식을 통해 평가한 겁니까? 다시 이거부터 하죠. 똑같은 이 건물 가지고 감정평가사 평가하면 이 방식이나 이 방식이나 이 방식 다 똑같은 가격이 나오겠습니까? 다르겠죠. 같은 가격이 나올 수 없어. 전 무슨 말이냐? 다시 해볼게요. 아니 우리 상가 건물이 있는데 같은 회사, 같은 자재, 같은 방식 통해 저기 건물 지었습니다. 원가 방식이지? 토지 매입비는 빼버렸어. 땅값 빼버려 순수히 건물만 짓는 비용 따져보자고. 요 A라는 건물은 강남에 있는 거야. B라는 건물은 원주에 있어요. 건물 짓는 건축비는 큰 차이 있을까? 땅값 빼버리고. 같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은 결국은 원가법을 통해 산출된 가격이 같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임대를 주면 임대 수입이 같을 거 이거? 다르겠지. 그지? 다르면 분명히 강남에 있는 이 건물이 임대 수입이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수익 환원법을 통해 이 훨씬 높은 가격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동일한 부동산이지만 여기 있는 세 가지 방식을 통해 평가하면 절대 똑같은 가격이 나올 수가 없다. 요거요. 그러면 항상 12억 천 나선 분명히 감정평가 명시할 겁니다. 이 방식은 어느 방식을 통해서 평가했으면 그 내용을 반영하게 돼 있다고. 그죠? 같은 가격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럴 때 요걸 갖다 산출된 우리 가격을 통칭해서 뭐라는 잡니까? 시산가격이란 말 쓴답니다. 시산이란 말은 말 그대로 뭐예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계산되어진 값인데 이 말은 특정한 시점에 계산되어진 가격이라고. 그래서 이 시산가격 용어 자체를 좀 아셔야 돼요. 원가법에 산출된 시산가격 제목이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적산가격. 자, 이게 적산가격입니다. 해볼게요. 자, 이 분필이 현재 보니까 만드는 원가가 있죠. 자재비가 50원, 노동비가 50원, 이용과 토지 이용료가 50원 들어갔어요. 이 건물 만드는 비용 얼마죠? 150원 들어갔지. 이때 이 건물 제가 조금, 이 분필 좀 쓴 거 아닙니까? 그죠? 사용되어진 만큼 약간 노후화된 거 아니에요? 감가된 게 보니까 30원 감가되었어. 그런 결과 이 분필 현재 가격 얼마? 이렇게 평가하는 방식이 원가 방식이야. 만드는 비용을 통해 산출된 값이니까. 그 적산이란 말 뜻이 뭐냐? 이걸 전보다 더한다. 더할 적자 이게. 몽땅 다 돼서 산출된 가격. 그래서 이게 적산 가격이요. 자, 그 다음에 적산법을 통해 산출된 임료에 대한 시산 임료를 뭐라 하냐? 이게 적산 뭐 되어 있습니까? 임료 쓴다고.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를 통해 산출된 가격이 있어요. 자, 우리 모든 거래사를 통해 산출된 가격을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시장 가격을 요추 가격 또는 비준 가격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무슨 말이냐? 비유 방식이 이 말입니까? 옆집에서 매매된 게 5억이면 내 것도 얼마? 5억이지. 옆집에서 매매된 걸 유추해서 내 건물 가격이 산출돼서 유추 가격이야. 옆집에 있는 매매된 5억을 비교해서 준한다 해서 비준 가격이라고. 같은 말이 뭐냐? 자, 임료, 임대 사례 비교법을 통해 산출된 임료를 뭐라 하냐? 이게 다른 말로 요추 임료 또는 무슨 임료? 비준 임료. 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서 이 건물에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이 건물 가격 구한다. 이럴 때 산출된 시산 가격을 뭐라 하냐? 수익 가격이라는 용어를 쓴다고요. 자, 또 옆집에 다시 수익 임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 분석은 임료 구하는 거지. 따라서 또 시산 임료를 뭐라 씁니까? 수익 임료라 쓴다고. 그래서 우리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물건은 보니까 유추 가격이 5억이다 나왔어. 이 말은 뭐예요? 무슨 방식을 통해서 한 거예요? 저 방식이지. 그지?
적상 가격이 4억이 됐으면 이 말은 원가를 통해 산출된 값이군 이렇게 알 수 있다고. 같은 맥락이지만 수익 입료가 보니까 1억이 됐으면 이건 수익 분석을 통해서 입료 구한 방식이라고. 이 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일부 제가 계속 끌고 갑니다. 이때 보니까요. 이때 하나 물어보자고. 자, 이때 삼면 덩가성 원리란 걸 제가 설명합니다. 약간 어렵지만 지금 여기까지 한번 그냥 들어본 게 있어야 돼요. 삼면은 세 가지 면에 산출된 가격은 같다는 거야. 이 덩가란 말은 앞으로 덩가를 꽤 많이 쓸 거예요. 영어로 이 말입니다. 이게 일본식 용어인데 equal price예요. 동일한 가격. 그럼 이 말입니다. 삼면 덩가가 뭐냐? 아니, 우리 학원 건물을 평가해보니까 원가법을 통해 산출한 결과 이게 얼마나 났냐? 10억 났어. 그러면 자동 거래사례 비교부터 무조건 10억 나와야 돼. 수익하는 법에 산출된 수익 가격도 무조건 10억 나와야 된다고. 이게 삼면 덩가야. 응? 세 가지 면에서 평가하면 항상 똑같은 물건 똑같은 가격이 나온대. 물어보자고.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시장, 불완전 경쟁시장? 불완전하면 절대 세 가지 방식을 통해 평가하면 절대 똑같은 가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항상 삼면 덩가성 원리를 부정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해보니까 이래 난다는 거예요. 아니, 현재 보니까 저기 있는 원가 방식은 10억 났지만 결국은 거래사례 비교분 보니까 이게 11억 가치가 있대. 수익을 한번 보시죠. 이게 9억 가치 이렇게 다 다른 가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평가해보면 똑같은 물건이지만.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겁니다. 아니, 이렇게 감정평가 세 가지 방식 통해 평가해보니까 다 다른 가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평가보고서에 이를 쓰겠습니까? 현재 이 세 가지 방식에서 평가된 값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 이 물건 가격은 9억에서 11억 사이니까 네가 알아서 판단하라. 이렇게 보고서에 쓰여져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지? 분명히 뭐 있습니까? 비록 이런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다른 가격이 나왔지만 그 중에 얼마이다. 딱 하나의 가격이 찍어줄 것 같아. 분명히. 그죠? 그럼 결국은 찍어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요걸 가지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시산 가격 조정이란 말 씁니다. 요 가격에 대한 차이가 있지. 요걸 약간 조정한다고. 그래서 요 세 가지 방식에 산출된 값을 가지고 조정할 건데 조정 방법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정 방법이. 자, 조정할 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조정 방법이 있는데 항목이 현재 3개죠. 그죠? 3개니까 9억, 10억, 11억, 평균 10억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 무슨 평균? 여기 무슨 평균? 전에 했잖아요. 응? 이게 무슨 평균? 산술평균. 응? 그래서 절대산 가격 정할 때는 산술평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우리 설명했지만 만약에 문제상에서 할 때 이게 뭔지 모르지만 어떤 걸 산술평균한다 쓰는 순간 다 틀린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시장에 있는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한답니다. 10억이 나올 확률이 보니까 이게 60%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1억이 날 확률을 보니까 얘가 30%다. 9억이 날 확률을 보니까 이게 10%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돼진다고. 해본 결과 얘는 6억 되고 이건 3억 3천 되죠. 얘는 0.9천, 더하면 뭐 있습니까? 이건 10억 얼마 됩니까? 2천 되겠죠. 그죠? 이렇게 평가하신다고. 이게 무슨 평균이지? 무슨 평균?
가중평균합니다. 그래서 가중평균을 한 결과 이 건물 가격이 얼마 된다고? 10억 2천 되지. 이게 뭐냐? 이게 이 건물의 감정평가된 가격이라고. 그래서 우린 이런 걸 뭐라냐? 다른 말로 최종 가격이다라고 쓴답니다. 자, 일단 꽤 복잡하지만요. 원래 감정평가는 이렇게 평가가 돼 있어. 항상 순서가. 자,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야. 한 번 그냥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량은 다시 말씀드리면 중량 이겁니다. 여기 있는 7개 있지. 내가 공부할 7개만 딱 기억하시라고. 이런 건 큰 의미 갖지 말고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다만 할 것은 뭐 있습니까? 중요한 건 감정평가사가 이 물건 가격을 평가할 때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자, 이 세 가지 방식 제목은 아셔야 돼. 그죠? 제일 먼저 이 건물 짓는 비용, 원가를 통해서 구한다. 원가법. 옆집에 있는 물건을 통해서 구한다. 비교 방식. 나오는 임대 수익을 통해서 구한다. 수익 방식. 요것만 기억하자고 지금은. 그래서 이런 제목이 중요하고 여기다 조금 더 뭐 있습니까? 이제 이 알고 있는 분은 요때 각각의 방식마다 가격과 임료 구할 수 있는데 굳이 임료는 하지 마세요. 임료 어차피 시험 안 나올 거니까. 다만 요 각각의 방식마다 가격에 대한 제목이 있지. 그죠? 요 제목만큼은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크게 우리 무리 없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건 뭐예요? 옆집에서 가격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매매된 사례와 서로 비교한다 해서 거래 매매 사례 비교법. 그죠? 얘는 원가법. 요건 뭐예요? 수익 환원법이지. 이런 것만 좀 기억하시고 어쨌든 나머지는 이 뒤에는 그냥 쭉 흘러가시라고. 월평가 이렇게 합니다. 순서가.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요. 그 다음에 뭘 보는가? 우리 현재 이거부터 좀 정리해 보자고요. 자, 저기 있는 문제 5번과 문제 6번 요거 두 개를 먼저 합니다. 자, 문제 5번과 문제 6번은 잠시만요. 첫 번째 있죠. 요 말과 요 말 혼돈하지 말한 거요. 아주 야비하지만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이 가끔 있어. 조금 야비하지만 어쨌든 뭐 있으면 현재 가격 형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말입니다. 이 건물 가격에 영향 주는 거야. 여러분 특히 이제 이 감정평가 힘들어 이유 뭔가 하면 이게 자꾸 이제 일본식 용어를 쓰면 가장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말씀은 훨씬 깔끔한데 그죠? 근데 이미 이제 일본에 있는 그 용어 이미 우리가 거의 들어와서 이미 통용되어 있으니까 좀 이런 용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거기 있는 뭐 있습니까? 그래서 4번, 5번은요. 여기 있는 요 제목이죠. 요 제목을 기억하시라고 제목만. 안에 구체적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단 4번 가보니까 4번 했죠? 5번 갑니다. 가격 발생 요인은 크게 4개 제목이 중요합니다. 효용, 유효수요, 희소성, 이전성 등이 결합된 거예요. 절대 이거 하지 뭐 있습니까? 하나만 있으면 틀려요. 이 4개 결합돼서 가격이 형성된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6번 가치 또는 가격 형성 요인, 발생 요인이라는 것은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뭐 있습니까? 그것이 핵심이 이거죠. 일반 요인, 지형 요인, 또 뭐 있습니까?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그죠? 일단 그렇게만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네. 자, 일단 이런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 있냐. 이제 여기 있는 요거 할 겁니다. 요 두 개. 요 두 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자, 일단은 우리 책에 있는 순서는 크게 연연하지 말고 있죠. 그냥 저는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87페이지입니까? 거기 있는 정리 3번 가지고 해보려고. 오늘 올 때 보니까 안개가 굉장히 많이 끼어 있던데
특히 제가 좀 부탁한 거면 잘 알지만은 낮이든 밤이든 안개 끼면요 꼭 뭐 있습니까? 차를 끌고 가는 사람 비싼 깜박이 있죠. 꼭 켜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물론 이제 이게 이 깜박이 없으면 앞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봤거든요. 오늘도 오다 보니까 이 안개가 심한데 거기 1.5톤 트럭이 보니까 좀 빨리 가더라고. 한 100km 가더라고요. 근데 혼자 쭉 가면 앞에 그냥 그대로 박더라고. 결국은 뭐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또 문제는 뭔가 하면 앞에 에다 잘못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그런 비싼 깜박이 켜서 분명히 확인했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 사람 뭐 있으면 물론 보상은 받겠지만 이것 때문에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잘 쓰면 사고 안 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제가 보니 그런 거 한 몇 번 봤었는데 낮이든 밤이든 무조건 좀 귀찮지만 안개 끼면 무조건 켜세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사고 당할 위험이 적다고요. 아니 내가 중요한 일 보고 분명히 고속 타고 가는데 타고 간다는 이 말은 뭐 중요한 일 보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고 나면 그러면 내 이 일 자체가 지장될 거 아닙니까? 그건 내가 피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뒤에 박은 놈이 제일 잘못했지만 앞에 걔도 잘못했어. 자, 지금부터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합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딱 두 개 아닙니까? 눈 올 때하고 안개 낄 때. 이게 제일 겁나,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자, 일단 봐볼게. 이제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 건물이 주거 3층짜리 건물이에요. 여기 이 건물 자체 묻는 거지. 자체를 분석하는 이 말 뜻입니다. 그럼 결국 이 건물 자체를 분석해서 궁극적 목적은 뭘 파악할 목적입니까? 우리 뭘 파악할 목적이에요? 이 건물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 파악할 목적 아니에요. 그죠? 평가할 목적이 결국은 이 건물 가격 평가할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건물이 5억 한다, 5억 3천 이 가격 파악할 목적입니다. 근데 이건 좀 아셔야 돼요. 항상 감정평가할 때 현재 이용이 최유효 이용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본적으로 저 평가할 때 기본 전제는 최유효 이용일 걸 전제로 평가해야 됩니다. 지금 쓰고 있는 최유효 이용은 말 그대로 뭐 있으면 주어진 땅을 가장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 이용되는 걸 먼저 평가해야만 내 부동산에 있는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자고요. 현재 이 건물이 주거 3층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빈 땅이면 가장 잘 이용될 수 있는 용도는 뭐예요? 응? 아니 이 땅이 현재 주거 3층인데 빈 땅이라면 가장 잘 이용되는 용도는 뭐 되겠냐고요? 주차장입니까? 네? 주변 환경이 상업적이야. 그럼 뭐예요? 상가입니까? 주변 환경이 공장이야. 공장이 좋겠지. 그죠? 주거적이면요. 주택이나 그냥 단순히 봤을 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 자체만 가지고 절대 가장 잘 이용되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까? 못할 거 아니에요. 뭘 봐야 돼? 주변 환경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변 환경 지역을 분석한다. 이게 무슨 분석이라고요? 그럼 어느 걸 먼저 해야 돼? 항상. 지역을 먼저 하죠. 반드시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나중에 뭐합니까? 개별 분석한다. 이 말이 우리 과거에 시험에 한 10번 물었어. 응? 항상 지역을 선행 먼저 하고 나중에 개별한 이 말 자주 묻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지역 분석을 왜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네요. 그죠? 지역 분석할 목적이 뭐예요? 이거 왜 합니까? 궁극적 목적은 요가 파악할 목적 아니에요? 그지? 궁극적 목적이 결국은 가격 파악할 목적이야. 근데 얘를 해야만 결국 뭘 알 수 있습니까? 요거 알 수 있잖아. 그지? 결국은 현재보다는 주변적인 일반적 같은 말이 표준적입니다. 표준적 이용이 뭐냐? 먼저 파악할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변 지역을 보니까 대부분 다 상업으로 쓰고 있네. 상업으로. 그럼 내 땅도 빈 땅이 가장 잘 이용되는 땅은 뭐 되겠습니까? 상업용 되겠지. 그죠? 단순히 봤을 때. 그다음 두 번째, 이 지역에 평당 매매되고 있는 땅값이 얼마 될 것인가? 가격 수준. 이런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게 결국은 지역 분석의 궁극지 목적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 지역이 상업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평당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현재 매매되고 있구나. 그럼 결국 뭐 있습니까? 내 땅도 보니까 평당 1,000만 원 되겠네. 뭐로 이용될 때? 상업으로 이용될 때. 결국 나온 거죠. 이 말이 뭡니까? 현재 주변 지역을 보니까 내 땅이 빈 땅이면 가장 잘 이용될 수 있는 용도는 상업이다. 이럴 때 평당 매매되는 땅값은 1,000만 원 되어진다. 그런데 보니까 내 땅은 현재 뭐를 쓰고 있습니까? 주거 쓰고 있지. 그죠?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 어울리지 않는 만큼 얘는 뭐 있어? 감가되는데 감가되는 게 보니까 400만 원 정도 감가되더라. 그럼 내 땅가 얼마요? 이렇게 원래 평가할 때. 항상 평가의 순서 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면 지역 분석을 왜 할 것이니 또 여기 있는 개별 분석 뭐 할 목적이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지역 분석은 그 지역에 일반적으로 표준이란 말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용도가 뭐냐. 이 동네 현재 평당 땅값 얼마 될 것인가 이런 가격 수준 파악을 목적이고 거꾸로 개별 분석은 뭐 있습니까? 주어진 땅이 가장 잘 이용되는 걸 판단해서 현재 쓰고 있는 건물과 서로 비교해서 어울리지 않는 만큼 감가면 구체적으로 내 땅값을 먼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용을 먼저 판단하시라고. 그래서 이건 자주 묻는 질문을 꼭 기억하셔야 돼, 이 두 개는. 자, 여기까지 봤으면요. 우리 거기 있는 문제 중에 7번, 8번, 9번. 7, 8, 9입니다. 자, 7번, 8번, 9번인데, 자, 일단, 7번부터 갑니다. 일반적으로 뭐를 먼저 하지?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나중에 뭐 한다고요? 개별 분석한다고, 그죠? 자, 8번, 9번인데 잠시 좀 볼래요? 자, 써보세요. 이 문제 물을 때 이건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요걸 딱 묻잖아. 물으면 오직 일관식에 무조건 지역에 대한 설명이 쭉 들어야 된다고. 역으로 말하면요. 요걸 딱 묻는 순간 틀린다 무조건 요런 말 들어요. 요런 말. 무조건. 같은 거예요. 개별 분석 묻는 순간 무조건 지역 분석 관련돼 있는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 그럼 이거 문제 풀 때 뭐 있어? 이 말 딱 뜨지. 뜨는 순간 이 말이 있냐 없냐 확인해. 있으면 틀린 거야. 없으면 무조건 맞는 거야. 그래 가셔야 돼. 마찬가지로 개별 분석 묻는 순간 있죠. 무조건 이런 말이 있냐 없냐 확인해. 있으면 틀린 건 없으면 맞다 보시면 돼. 문제 풀 때. 이렇게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자, 일단 그래 봤으면요. 예. 봐보자고 이제 8번 갑니다. 자, 쭉 보시면 지역 분석, 키워드, 지역, 요인. 쭉 가서 뭐 있습니까? 가격, 순, 끝. 딱 두 개요. 연관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역 분석은 무조건 지역 나야 되지 개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지? 가격 수는 지역 거예요? 저기 있는 개별 거예요? 지역 거지? 그거 맞는 거야. 그 다음 9번요. 자, 9번. 개별 분석, 개별적 요인, 가격. 딱 두 개야. 그 가격이 원래 정확하면 구체적 가격입니다.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개별 나왔으면 개별 설명되어 있지. 지역 안 써 있잖아. 또 저기 있는 구체적 가격은 개별 겁니까? 지역 겁니까? 개별 거지. 그렇게 이 문제 푸는 방식이라고. 자, 일단 이렇게는 시험 나옵니다.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공부하자는 거야. 할 때 그거 마시면 돼.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뭐 할 건가 하면요. 예, 요거 할 겁니다. 여기 있는 3방식 있죠? 이 3방식에 대한 기본 흐름 설명할 때 3방식. 요거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좀 쉬었다 할게요.